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이번 설 명절에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어느 여름날에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바깥바람을 쐬서 그런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했을 당일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너무 좋았었는데 저녁이 되면서부터 날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고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여행 온 것만도 저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늙은이 데리고 다니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어디 가게 되면 항상 저를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었어요. 남편이 곁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여행을 자주 다녔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혼자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탈까봐 신경 써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 때문에 그래도 우울함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말은 안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오랜 기간 힘들어 했었고 그걸 알고 있던 아들 또한 며느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최대한 자주 여행을 다니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게 되었던 거였어요. 저 또한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여행이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날이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었죠. 아들은 펜션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우산을 쓰고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며느리가 심심하지 않게 말동무를 해주면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다리 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다리 밑에 철썩이는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잡생각에 빠져 있었고 세상 떠난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다리 위에 튀어나온 무언가에 걸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고개를 들어 버렸고 툭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목걸이는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잡겠다고 몸이 반쯤 다리 위로 넘어가는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다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목걸이는 남편과 제가 연애했을 때 저에게 처음으로 선물해줬던 목걸이라 제 몸에서 분리가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구해주겠다며 수영도 잘하지 못하는 며느리는 거센 파도에 바닷물을 먹고 있는 저를 구하기 위해 아들이 있는 펜션을 한번 바라본 뒤에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도 저처럼 허우적거렸지만 저보다 젊어서 그런지 헤엄을 치며 가까이 다가왔고 다리 밑에 있는 기둥을 잡을 수 있게 몸을 밀어 주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다리 기둥에 몸을 붙여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살려달라며 목이 터져라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저희가 있는 다리 쪽으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지만 쉬지 않고 쳐대는 파도는 결국 저와 며느리의 손을 떨어뜨려 놓았고 멀어져 가는 며느리를 보면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야에서 멀어져 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구조 요청을 하는 순간 저희가 펜션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자 아들이 밖으로 나와서 저희를 찾다가 제 목소리를 듣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리 밑을 쳐다보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아들의 말에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다리의 기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악착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은 밧줄이 달린 튜브를 제가 있는 곳으로 던져주었고 그렇게 아들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며느리가 떠내려간 곳의 위치를 가리켰어요. 아들은 119에 신고를 한 뒤에 며느리의 이름을 불러 외치며 떠내려간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잠시 뒤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소강 상태로 들어갔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도의 너울과 바람은 좀 전에 비가 왔을 때보다 심해진 상태였어요. 좋지 않은 구조 환경이었지만 최대한 노력해준 구조대 분들에게 제발 며느리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수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사라져버린 며느리는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돈분들은 현장으로 달려와 난리를 치셨고 사부인은 제 멱살을 잡으셨어요. 그깟 목걸이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무식하게 떨어져 나간 목걸이를 찾겠다고?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내 딸 얼굴을 2번 다시 못 보게 만들어요? 당장 데려오세요. 혼자서 나오면 마음이 편하세요? 당장 제 딸을 데리고 오라고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 딸은 지금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는데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나요? 당장 들어가서 구해오세요. 장인어른, 일단 진정하세요. 분명 혜영이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구조대분들이 무사히 구해오실 거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사라져버린 지 벌써 5시간이나 넘었다며. 그럼 이미 내 딸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 자네랑 둘이 여행 오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내 딸 불편하게 사부인까지 데려와가지고 편하게 쉬지도 못하게 해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잖아. 이 모든 일이 자네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내 딸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사돈분들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파도를 보면서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색을 하기에는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고 날도 안 좋아서 결국 수색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좋아지고 다시 수색이 진행이 되었지만 며느리는 끝내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네요. 그날 이후 아들과 저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딸을 잃게 된 사돈분들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사부인께서는 매일 만취가 되셔서는 저희 집에 찾아오셔선 제 아들의 멱살을 잡은 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네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어가던 어느 날 사부인은 더 이상 저와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겠다며 평생 동안 원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었고 아들은 아내를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며느리가 떠나버린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몇 번이나 찾아가 산 사람은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제정신이 아닌 아들을 다시 데려오려 했지만
아들은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저희 가족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아이만 없었던 것뿐이었지. 주위에서도 항상 천생연분 같다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 부부금실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짝을 잃어버렸다는 고통이 아들에겐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던 것 같았네요. 그렇게 한동안 며느리가 떠난 곳에서 머물러 있던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 집에 들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뒤에서 많은 걸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까지 잘했던 며느리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공간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인터폰을 바라보니 오래간만에 사부인께서 찾아오셨길래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드렸죠. 그런데 사부인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제 눈에 들어온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현관문에 서 계시는데 아들이 사부인께 인사를 드리며 들어오시라고 손짓을 하다가 사부인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아들도 똑같이 보게 되었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부인이 들고 있던 물건은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유골함이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터라 저희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아들은 자기 아내의 장례를 못 치렀다는 것 때문에 사부인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사부인이 저희에게 화를 내셨네요. 내 딸을 세상 떠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거야? 그건 우리를 2번 죽이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자네한테 내 딸을 보여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자네랑 사돈 때문에 내 딸은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장례식장에 오면 누가 좋아하겠어? 유골함이 어디에 안치될 건지 알려줄 생각도 없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게. 솔직히 내 딸이 자네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네는 모르지? 능력도 없는 자네한테 시집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살아왔던 것만 생각하면 나는 자네가 너무 원망스럽네. 그동안 둘이서 함께 살아가면서 벌어모았던 재산의 일부 중에 내 딸의 몫은 가져갈 테니 그렇게 알고 2번 다시 얼굴 마주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네. 평생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야 할 거야. 아들은 오열을 하면서 사부인이 들고 있던 유골함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래도 아들에게만큼은 유골함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며 부탁을 드렸지만 사부인은 끝내 알려주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저희는 삶이 더더욱 어려워졌고 아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 살다가 결국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서 함께 떠나고 말았습니다. 절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버린 아들도 더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저 또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제 손으로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2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저 또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죠. 사돈댁은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장례식장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의 일부분을 가져갔고 저에게 벌받은 거라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라는 한마디를 건넨 뒤 2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은 없었네요. 그렇게 언제나 제 곁에 든든하게 지켜주던 가족들은 전부 다 떠나게 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매일 찾아와 주셨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정신적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저와 꽤 친한 지인 중 한 명이 같이 일 좀 해볼 생각 없냐며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직업이라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추천을 해 주었네요. 그렇게 지인의 부탁으로 함께 시작하게 된 직업은 다른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거였고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다니는 일당직이었습니다. 지인분의 말대로 저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혼자서 집에 있을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매일 새로운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해주면서 그 집안의 기분 좋은 기운을 받는 게 저에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는 거라 불행은 있을 수가 없었고 그런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인과 함께 했던 일이 어느새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네요.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전부치는 일감이 생겨 지인과 함께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급한 볼일이 생겼는지 부득이하게 저 혼자만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도착을 하니 꽤 잘 사는 지역의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지인에게 건네받았던 번호에 전화를 하게 되자 한참 뒤 앞치마를 두른 한 사람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따라 들어간 곳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비싸 보이는 집이었어요. 함께 오려 했던 지인의 말로는 부촌 동네라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라는 말을 전해 들었던 것처럼 눈이 부실 정도로 고가의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응접실에서 잠깐 기다려달라며 집주인과 잠깐 얼굴 면담이 있을 거라고 저를 안내했고 응접실 안에 들어가 자리에 앉은 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집안을 구경하고 있던 그때 두 눈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대문짝만한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가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네요.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제 머릿속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접실 밖에서는 어느 여성분이 가정부 직원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이 걸어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일단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자리로 돌아가 앉아 있었고 응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에게 인사를 한 사람은 세상 떠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처음 본 사람이 저를 반겨주었네요. 제가 안색이 좋지 않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댄 뒤 어색한 웃음을 보이자 제 앞에 앉아있던 여자는 저에게 그날 할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뒤 주방으로 안내를 받아 앞치마를 두르고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액자에 걸려있던 며느리가 확실하게 맞는지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고 일을 하고 있던 가정부가 그런 저를 보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고 갈 거냐면서 따지고 들길래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주방 쪽으로 걸어오면서 뭐가 이리 시끄럽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가온 한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겉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품에는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고 며느리도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자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가정부에게 맡긴 뒤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밖으로 데리고 나왔네요. 그리고 비상계단에서 며느리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분명 제가 세상 떠난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죠? 정말 네가 맞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거야? 너는 분명 다리 밑에서 나랑 손이 떨어져서 바다로 떠내려갔잖아. 그리고 너희 사돈이 유골함을 보여줬는데 왜 네가 지금 내 두 눈앞에 살아있는 거냐고. 네가 세상 떠난 줄 알고 내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니? 그러다 결국 너를 따라가려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지금 네가 내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걸 확실하게 얘기해라. 어디까지가 진실인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요? 판단은 본인들이 해놓고 왜 저한테 이유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살고자 헤엄쳐서 걸어 나온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세상 떠난 줄 알고 어머님이랑 그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잘 됐다 싶었죠.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 집안의 식구가 되고 난 이후부터 제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루하루가 너무 끔찍했었다고요. 둘이 번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맨날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야 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는 건 조금도 없는데 그 지긋지긋한 삶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바닷가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어머님한테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을 구해드리고 밖으로 나오시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뒷걸음질 치게 되었고 제가 세상 떠난 것처럼 꾸미게 된 것뿐이에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차라리 그냥 내 아들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잖아. 내 아들은 네가 세상을 떠난 줄 알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지 아니? 너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미 떠나버린 내 아들은 어떡할 건데? 잘못된 선택이 더 이상 내 아들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능력 없는 그 사람 잘못이죠. 아까 제 품에 안겨있는 아이 보셨죠? 비록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긴 했지만 제가 임신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받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부모님께 나타나서 동물뼈로 유골함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겠어요? 그만큼 어머님 집안의 며느리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네요. 저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어머님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과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선택까지 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울증약까지 복용했겠어요? 지금 저는 약에도 의존하지 않고 제가 원했던 삶을 되찾았다고요. 살다 보니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사랑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최고였고 제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것도 돈이었네요. 제가 왜 이런 계획까지 세웠냐고요? 그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어머님이랑 그이가 저를 설득시키려 했을 테고 또다시 그런 문제로 저를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만들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끔찍하고 아까웠어요. 분명 제가 원하는 이혼을 안 해주려고 끝까지 질질 끌었겠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건 본인 선택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 오기 전에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원래 일당 15만 원인데 2번 다시 얼굴 안 보는 조건으로 5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 무너뜨리면 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저희 남편도 이 사실 모르는 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계획 세워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돌아가세요. 며느리의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집안과 살아가는 게 괴롭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더 충격인 건 며느리가 새로 꾸린 가정에서 현재의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했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저와 며느리가 주고받는 대화가 밖에까지 울려 퍼졌는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상계단의 문을 열며 고개를 내민 남자가 며느리한테 여보라는 단어를 뱉는 순간 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새로 꾸린 가정에서의 남편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보다 한참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 남자는 무슨 일이냐며 며느리를 여보라고 부르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며 곧 들어가겠다고 돌려보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며느리의 얼굴에 뺨을 올려 붙이고 말았습니다. 네가 선택한 삶이 이거야? 돈 때문에 너보다 한참 늙어 보이는 노인네를 선택한 거야? 이러기까지 살고 싶은 거니? 그게 뭐 어때서요? 저만 행복하면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저는 저 사람의 재력을 손에 얻은 거고 저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니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더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이 제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킨다면 저는 어머님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어머님을 무너뜨리던지 아니면 세상 빛을 볼 수 없게 만들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허튼 수작 같은 거 부리려 하지 마시고 살펴 들어가세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말들은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게 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저는 며느리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벌을 줘야만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는데 더 이상 제가 살아있을 이유는 없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며느리의 인생을 무너뜨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한참 동안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와 인연을 끄는 사돈분들께 이 사실을 알렸는지 초인종을 누르며 급하게 현관문을 열길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저희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이해 가시죠? 일단 저희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제 딸이 더 이상 이를 키우지 않는 조건으로 섭섭하지 않게 돈을 좀 챙겨줬어요. 금액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그쪽 아드님이 세상 떠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 정도면 눈 감으실 때까지는 편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남의 집에서 저는 이제 그만 붙이고 하고 싶었던 일을 좀 해보는 게 어때요? 제 딸이니까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거 아시죠? 그래도 옛 추억이 있어서 한 번 맺은 인연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가 봐요. 당신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유그런만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내 아들은 지금쯤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확실하게 미련을 버려야 내 딸의 앞날도 걱정 없는 거지. 그래서 보여준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 떠난 그쪽 아드님이 우리 집안에 못한 건 아니지만 내 딸의 그릇을 채워줄 만큼의 능력 있는 남자는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일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앞으로 마음 편히 살아가세요. 그럼 저희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제 앞에 돈봉투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난 사돈댁들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으로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돈봉투를 들어 사부인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고 머리채를 잡은 뒤 내 아들 살려내라고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사돈어른은 저를 강하게 밀치며 자기 딸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급하게 집 밖을 나섰습니다. 난리를 치다가 발목을 삐끗했는지 뒤따라 갈 수가 없었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들의 그리움에 잠 한숨 못 자며 날을 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서를 찾는 거였고 며느리와 사돈댁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내려달라고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며느리가 저에게 주고 떠난 많은 돈은 며느리와 사돈댁을 벌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했었고 저희 가족을 상대로 위장 사기의 계획을 세우면서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난 부분에 대한 죄질은 상당히 무거울 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던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줄 알았는데 버젓이 두 눈 뜨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저희에게 숨기고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네요. 분명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테지만 그 사람들의 끝은 결국 나락이라는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며느리와 사돈댁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문제에 대해 처리 중이라는 통보를 받긴 했습니다. 혹시 몰라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중이네요. 며느리가 저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 몰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내린 결정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며느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그동안 있었고 우울증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랄 뿐입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난할수록 돈에 대한 집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15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잘 살아보려고 쉬지 않고 지금까지 발버둥치며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시장에서 족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말을 제외한 평일엔 손님이 많지 않아 한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주말에만 잠깐 벌리는 돈으로 평일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폐업의 위기에 놓일 것 같아 걱정이 많았어요. 족발집을 하기 전에 다른 장사도 몇 번 했었지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던 상황이라 이번 족발집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족발이라는 게 접근성도 좋고 많은 사람이 술안주로도 선호하는 음식이라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과 다르게 현실은 냉혹했고 또다시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될 만큼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점심에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평일 특선 같은 걸 준비해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평일 낮에만 판매하는 특선을 준비하게 되었고 점점 입소문이 퍼지게 되자 대기줄까지 생기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는 많은 손님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 힘이 나잖아요. 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항상 우울했는데 족발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게 되자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저희 가족의 생활 또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자 남편은 그런 저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는 행복만 있을 거라고 있는 힘껏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몸에서 이상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주기가 2주도 안 됐는데 출혈이 있길래 최근에 식당 일이 많이 바빠지면서 몸이 피로해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좀처럼 출혈이 멈추지 않길래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잠깐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는데 자궁 근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에 일단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식당 안이 꽤 시끄럽길래 서둘러 들어가 봤는데 시모와 신우가 남편과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장사가 이렇게까지 잘 됐는데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정도면 우리가 받는 한 달 생활비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생활비는 너희들의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아쉬운 대로 만족하면서 받았던 건데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이 오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 정도면 100만 원 정도 올려받아도 너희들한테는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전화도 잘 안 되길래 식당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이게 뭔 일이라니? 오빠, 정말 실망이야. 아니,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으면 벌어들이는 수익도 정말 많을 텐데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했어?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이렇게까지 잘 되면 나도 용돈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번 기회에 오빠 덕 좀 보면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용돈 좀 줘봐. 그래, 엄마도 생활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대기줄까지 서 있는 거 보면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는 건데 여태까지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줬다는 게 너무 서운하구나.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언제 생활비 줄인 적 있었어요?
저희도 잘 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너무 보채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 드릴 테니 그만 일어나세요.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한 통 주셨으면 식사라도 하실 수 있게 자리 하나 만들어 드렸을 텐데요. 집에서 드실 수 있게 족발 좀 싸 드릴까요? 내가 지금 여기 족발 먹으러 온 줄 아니? 돈 받으러 왔다. 내 아들이 생활비 100만 원 더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당장 계좌로 좀 보내거라. 오빠가 저도 앞으로 용돈 주기로 했으니까 신경 좀 써서 매달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조만간 우리 집에 인사 오기로 했거든요. 언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 알죠? 주말에 음식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빠, 나 결혼식 비용 오빠가 해결해 줄 수 있지? 한 번뿐인 동생 결혼인데 신경 써주는 건 당연하잖아. 우리 집안이 좋은 형편이 아니라서 그동안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너희들이 잘 되니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생활도 많이 윤택해지겠지. 가족들한테는 돈 아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내가 돈 달라는 게 싫은 거야? 저희 가족의 삶이 매번 힘들었던 건 시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시부가 몇 년 전에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저희가 시댁의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우는 만년백수에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다가 남편이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일자리를 알아봐 일을 다니긴 했지만 워낙 백수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백수로 돌아와 버렸네요. 이러다 보니 저희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든 생활 신우라도 도와주면 숨통이라도 트일 텐데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식당에 와서 한창 바쁠 때 돈을 요구하니 당연히 표정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생은 저희만 하는데 두 모녀는 조금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돈 타령만 하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 몸까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두 모녀에게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제 표정이 안 좋은 건 다 이유가 있으니 그러지 않겠어요? 손님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바쁘고 힘들다는 건데 일손이 부족한 거 뻔히 보이면서 도와주지는 않고 돈부터 달라고 얘기하면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생활비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편하게 쓰시는 그 돈이 저희 피와 살을 깎아서 드리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서빙 좀 도와주세요. 아가씨도 용돈 받고 싶으면 상 좀 치우고 주방에서 설거지 좀 도와줘. 뭐라고? 지금 나보고 서빙을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여기 서빙하러 온 줄 아니? 장사 좀 잘 되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시애미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엄마, 언니가 방금 나한테 한 말 똑똑히 들었지? 아니 나보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설거지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험한 일을 시킬 수가 있어? 용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설거지까지 하래? 고작 용돈 몇 푼 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네. 더러워서 안 받는다. 나도 아가씨한테 용돈 줄 생각 조금도 없었고 어머님 생활비 올려드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ATM 기계도 아니고 손 내밀면 돈이 자동으로 생기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사람 병원 다녀오는 길이라 많이 예민하니까 그만 들어가세요. 너도 제발 정신 좀 차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남편도 두 모녀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따끔하게 한마디 한 뒤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두 모녀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데 남편도 저처럼 실망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식당 문을 닫아 버렸어요.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자 두 모녀는 남편한테 내쳐줬다는 게 상처로 돌아왔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저희 부부를 노려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가할 때 온 것도 아니고 식당 일을 도와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부터 바라는 두 모녀가 너무 실망스러워 차라리 영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일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정도 손님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한숨 돌리던 남편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어요.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 깜짝 놀란 남편은 제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얼굴이 사색이 되길래 작은 근종을 떼어내는 거라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바로 입원 절차를 밟았는데 2박 3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병실 문이 열렸는데 고개를 내민 사람은 남편이 아닌 시모와 신우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예민했던 거구만. 내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라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니? 자궁근종이라면서 근종이 6cm나 됐으면 몸에도 이상 증세가 꽤 있었을 텐데 입원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어제 내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잠깐 얘기 좀 하려고 식당에 들렀다가 네가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다. 다행히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 하길래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 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옆에 있어주기로 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내가 아무리 ton동거렸지만 양심이 있는데 몸이 안 좋은 너를 두고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니? 부담 줄 생각 없고 편하게 생각하거라. 언니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오빠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때문에 온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이래서 가족은 항상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사람 일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영 끊고 살았어 봐라. 나중에 도움받을 상황이 왔을 때 손을 벌릴 수 있겠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베풀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야. 돈? 그거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다. 내가 어제 오죽했으면 그런 말 했겠어? 너희 시아버지가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니? 거기에 더해 생활비까지 타서 쓰는 내가 너한테 눈치까지 보고 있으니 우울증까지 오는데 이런 내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 너희들은 먹고 살기 바쁘지. 얘는 자기 일 하느라 엄마인 나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데 숨이 막히고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기분 전환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행 한번 가려고 너한테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했던 거야. 그냥 여행 좀 가게 돈 달라고 하면 너희들 사정 뻔히 아는데 지갑이 열리겠니?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말을 하면 그래도 허튼 곳에 쓰는 돈이 아니니까 선뜻 지갑이 열릴 줄 알았지.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많이 당황스러웠고 말투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다. 좀 늦었지만 이 점에 대해선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너랑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 온 것뿐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갑자기 찾아와서 돈이 목적이 아닌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온 거라는 말을 하는데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15년을 시댁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두 모녀의 성격을 모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이미 머릿속에는 저한테 돈을 어떻게 뜯어낼지 그 생각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머리 굴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두 모녀의 행동은 가시 끝판왕이었고
저는 두 모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지켜만 보기로 했어요. 딱히 간호받을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라서 혼자 있고 싶다고 하자 두 모녀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도 아니라 옆에 있는 게 더 불편해서 돌려보낸 뒤 잠깐 화장실에 들리려고 저도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두 모녀가 안내 데스크에 서서 굳은 얼굴 표정으로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그 대화 내용이 궁금해 최대한 들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돈 그거 몇 푼 받는다고. 병원에까지 와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냥 용돈 안 받을래. 오빠가 이런다고 우리한테 돈을 주겠어? 알아서 수술 잘 받겠지. 언니도 우리가 가식적으로 구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을걸? 그동안 엄마랑 내가 했던 행동이 있는데 바보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어? 과거에 뭘 했던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내 아들이 여기 오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 며느리 잘 챙겨주면 앞으로 돈 좀 올려주겠다는 거잖아. 너는 눈치가 없니?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를 봐야지. 쟤들 지금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중인데 주는 대로만 받을 거야? 수술 끝날 때까지 며느리한테 좋은 기억 심어주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올 텐데 입원하는 2박 3일 그거 못 참아서 굴러 들어오는 돈을 걷어차면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아까 식당에 갔을 때 오빠가 언니 몸이 안 좋아서 입원 중이고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암인 줄 알았다니까? 한편으로는 암에 걸렸으면 훨씬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도 했었어. 엄마도 솔직히 좀 기대했었지? 언니가 없어야 우리가 오빠 부리기 편한데 달라는 대로 줄 거잖아. 애들 돌봐준다는 핑계로 돈 달라고 하면 안 주겠어? 나는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아쉽네. 그래도 이번에 옆에서 챙겨주는 척하면 떨어지는 건 좀 있겠지. 진짜 하기 싫어 죽겠지만 내 결혼식을 위해 참는다. 엄마는 병원에 더 있을 거야? 나는 남자친구 만나러 갈 거니까 오늘은 엄마가 신경 좀 써줘요. 그럼 나 먼저 가볼게. 두 모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라 별로 놀라지는 않았지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실에 찾아와 걱정해주는 척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역시나 하고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냥 아예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병실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다시 고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들어와 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네가 몸이 좋지 않다 보니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좀 더 옆에서 시간 좀 보내주려고 다시 왔다. 아무래도 요즘 갑자기 식당 일이 바빠지면서 몸이 확 안 좋아진 것 같구나. 사돈분들은 알고 계시고 너무 멀리 계셔서 올라오시는데 힘들진 않겠어?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어요. 잠깐 수술하면 끝인데 굳이 남해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 혼자 있어도 되니까 그만 들어가 보세요. 아버님도 보살펴 드려야 하잖아요. 그이가 오늘 일 좀 일찍 마무리하고 오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해서 좀 누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 피곤하면 누워야지. 내 아들이 일찍 온다고 했으니 그럼 먼저 일어나 보마. 그런데 말이야. 혹시 내 아들 오면 말 좀 잘해줄 수 있겠니? 왜 그거 있잖아. 어제 얘기하다 마는 거. 요즘 식당 일도 잘 됐는데 생활비 좀 올려주라고 네가 살살 구슬려서 좋게 얘기 좀 해줘봐. 경수가 또 네 말은 잘 듣잖니? 네가 내 아들한테 얘기 좀 잘하면 100만 원 정도는
쉽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힘들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식당 일이 잘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돈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 나도 잘 알지. 그런데 내일이 네가 시애미한테 생활비 주는 날인 거 알지? 이왕 맞춰주는 거 좋게 해주면 서로 좋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다. 지금 드리는 돈도 저희가 무리해서 맞춰드리는 거라 더는 힘들어요. 더 이상 자꾸 바라시면 지금 용돈도 그냥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더는 요구 마세요. 시모는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한테 말을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겠다면서 억지 웃음을 보이며 몸조리 잘하고 있으라며 가식적인 얼굴로 저를 걱정해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온 남편은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일단 얘기했어요. 두 모녀가 했던 말들을 남편한테 얘기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선에서 해결하기 전에 시모의 생활비 문제로 남편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남편은 지금 주는 생활비도 충분하다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도 그 이상을 맞춰주지 않을 거라며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했어요. 오히려 생활비를 더 줄이려고 생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남편은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한 눈치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고 참고 있는 건 제가 입원을 했고 시모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에 대해선 건들지 않는 것뿐이라고 시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용돈은 아예 줄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사지 멀쩡한데 용돈을 지어주면 버릇 나빠진다면서 본인이 벌어 생활하게 놔둬야 한다고 일절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결혼식 문제 또한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남편은 그날은 특별히 기존의 시모에게 주던 생활비에서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더 얹어주라고 했어요. 시부가 병원에 가야 하고 한의원에서 약도 지어야 해서 약값은 따로 챙겨줬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는 항상 불만이 많았지만 시부는 항상 걱정을 했어요. 저희 부부가 어려웠을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 또한 몸이 안 좋아지신 시부를 위해 금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그동안 없는 형편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생활비에 50만 원을 더 얹어서 250만 원을 다음날 시모 계좌로 넣어줬어요. 시모가 그날도 병원에 오기로 했었기 때문에 5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작은 근종 절제술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술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병실 문을 박차며 무서운 얼굴로 저에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신우 또한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오길래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해서 시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는 순간 제가 입고 있던 수술복을 사정없이 찢어버리더니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저 또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지금 이거 뭐야? 생활비를 왜 250만 원 보내준 거야? 내가 어제 충분히 좋게 얘기했을 텐데 50만 원은 어디 간 거니? 내 아들이 50만 원 덜 보내라고 한 거야? 당장 50만 원 더 토해내거라. 돈도 많이 벌면서 50만 원 그거 아까워서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당신 지금 미쳤어? 수술 앞둔 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기존에 받았던 생활비에 추가로 50만 원 더 보낸 거, 그 50만 원 아버님이 이번에 병원에 가신다고 해서 한의원에서 약도 타야 하니까 그이가 50만 원 더 챙겨드리라고 한 거지.
생활비는 그대로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된 거라고. 그래서 지금 300만 원으로 맞춰주지 않겠다는 거네.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당장 100만 원 입금시켜라. 안 그럼 너 오늘 수술 못할 줄 알아? 지금 내 수술비 낼 돈도 간당간당한데 100만 원을 더 붙이라고? 당신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당장 용돈 250 토해내. 가족이고 뭐고 앞으로는 땡전 한 푼 없을 줄 알아. 네가 아프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이나 당장 내놔. 장사 잘 되고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심이 말이 아주 우습지. 내 돈 내놓으라고. 지금 수술 앞둔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충분히 좋게 설명했는데 돈을 더 달라고? 생활비 매달 200만 원 맞춰주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냐고. 저거에는 그만큼도 못 주고 있는데 지금 받는 거에도 만족을 못하고 더 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언제 어떻게 불황이 닥칠지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될 시점에 니들 때문에 돈이 모이지가 않는다고. 200만 원도 하도 모자란다고 난리를 쳐서 겨우 올려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알뜰하게 쓸 것이지. 양심도 없이 병원에서 이 난리를 피워? 지금 제정신들이야? 오빠가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났어? 엄마가 힘들게 배 아파 낳아줬으면 평생 잘해도 모자란데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돈 안 주겠다고 한 거 못 들었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너희들 죽든지 말든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거니까 내 생에서 꺼지라고. 이 사람 수술 받아야 하는데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금 받고 있는 생활비 모조리 끊어버릴 거니까 한번 너희들끼리 돈 벌어 살아봐. 남편은 병실 밖에서 두 모녀의 말을 전부 다 듣고 있었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문을 박차며 들어왔어요. 수술을 앞두고 생활비 문제로 한바탕 싸우게 되자 다른 대기 환자가 있어서 그날 수술은 결국 취소가 되어버렸고 두 모녀는 병원에서 쫓겨나 버렸네요. 한도 끝도 없는 시모의 욕심에 화가 난 남편은 결국 그날 이후 시모에게 생활비를 일절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수술을 진행했고 한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몸이 회복이 될 때까지 쉬고 있었는데 식당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시모 때문에 잘 되던 장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영업방해죄로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넣었고 그 뒤로 식당에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도 해버렸어요. 그 뒤로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지역에서 족발 2호점을 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1호점 못지않게 2호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도 더 이상 호구 생활 지쳤다며 식구들에게 그만 시달리고 싶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네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그 사람들도 움직일 테니 지금의 선택이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이런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두 모녀와 두 번 다시는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부께만 간간히 연락드리고 따로 챙겨드릴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이 옆에 있었을 때가 정말 좋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봐야 정신 차리지 싶어요. 가을도 한창 저물어 가네요.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